세계와 K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신하씨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hlан 와 sahlan. 안 그래도 웃겨야 돼서. 아, 따로 미션을 뭔가 제작진으로부터 받으셨나요? 아, 저는 스스로 이제 눈치껏. 아,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hlan 와 sahlan 코요. 환영합니다. 안녕- 아랍 말로. 환영합니다. 네, 아랍 말로 말로. 환영합니다. 다시 발음해 주실래요? 뭐, 아hlan 와 sahlan. 너무 어렵다. 아하라마 싸하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사우디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다녀왔습니다. 예. 왜 갔다 오신 겁니까? 좀 출장이긴 한데요. 하나의 출장 아니고 여러 개의 출장이 이렇게 종합돼 있어요. 왜냐면 한번 가면 다른 일들도 더 하고 와야 돼요. 왜냐면 거리가 좀 약간 11시간 그렇죠. 예, 예.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면 저는 2주 동안 가는 거고 가면 몇 개의 일을 처리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그러니까 가서 뭘 좀 돌아보고 오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애독자들한테 뭐 애청자들 애청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마도 사우디라고 하면 이제 궁금할 거는 니엄시티 프로젝트잖아요. 네. 니엄시티 프로젝트의 오퍼레이션 시티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그걸로 관련된 기술자들이나 아니면 좀 약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는 타북이라는 북부 도시예요. 그 타북이라는 도시를 이제 중심으로 두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니엄시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갔는데요. 이제 두 번째 간 거예요. 저 작년에 갔었는데 거기서 군부대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원래 거기 군부대가 있어요. 타북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거기에다가 군부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타북이라는 도시가 형성됐었거든요. 원래 조그마한 시골이었어요. 거기는 네. 군부대 때문에 그래서 군부의 도시라는 말도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너무나 큰 군사 기지가 있어요. 군사 기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걸 옮기고 있어요 지금. 네, 그거 지금 옮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는 더 이상 안 되더라고. 그걸 옮겨야지 이제 더 도시는 발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니엄시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니까 거기는 땅값이 마지막 5년 안에 3배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땅값. 네. 아, 거기도 거기도 땅값이군요. 네, 근데 또 이건 이제 긍정적인 얘기인데 긍정적인 소식인데 이제 부정적인 소식이 있더라고. 이제 아시다시피 니엄시티는 뭐 재생에너지, AI 이제 등등등 그걸로 이제 출범하려고 하는 도시잖아요. 미래 네. 첨단 도시. 맞아요. 미래 첨단 도시. 근데 미래 첨단 도시 중동에서 처음에는 니엄시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2010년 되기 전에 이제 아부다비가 마스터 시티라는 걸 가지고 먼저 발표를 하고 사실 중동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미래 첨단 도시라고 했던 거는 아랍에미레이트였고 그 중에는 아부다비였는데 마스터 시티는 거의 뭐 70-80% 정도는 자기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저 마스터 시티에 가봤어요. 거기 진짜 그 뭐지 무인차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네. 없는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니엄시티 때는 제일 많이 들어왔던 기업들 중에 하나는 아랍에미레이트 기업이었는데 근데 언론에 잘 나오진 않지만 아부다비 국왕하고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사이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기업들이 다 철수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녀오신 얘기는 이렇게 브리핑으로 잠깐 듣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국영통신사 텔람이라고 8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던데 갑자기 폐쇄 절차에 돌입을 했고 직원들이 경찰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했다. 홈페이지 접속도 차단이 됐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로이터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텔람이 좌파 정권의 선전기관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말하고 곧바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게 뭐냐면은 지난해 11월에 이제 대선 있을 때 유세 기간 동안 밀레이가 끊임없이 그 언론사들을 공격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언론사들 다 폐쇄하거나 또 공영 언론이나 국영 언론 같은 경우에는 다 민영화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워낙 정말 파격적인 공약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1일 날 이제 처음으로 국정연설을 의회에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좌파 정권의 선전기관으로 사용됐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러고 이틀 후 자정에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당직을 하고 있던 언론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 내쫓았고요. 지금은 이제 봉쇄를 한 상황이고 이거 결국은 이제 민영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 뭔가 언론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법과 절차, 원칙이라는 걸 다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가 지난 11월에 있었었는데 지난해 11월에 그때 이 결선 투표에서 하비에르 지금 이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선거운동 하는 내내 이제 하는 행동이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좀 말을 조금 거칠게 하고 극단적이죠.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이제 이래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전기톱은 안 들고 전기톱을 나오잖아. 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또 이 기사의 내용 이런 게 그래서 있더라고요. 트럼프 다음에 제보긴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내 이름은 그 사람한테 쓰지 말라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난 그 정도로 막장은 아니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별명이 전기톱 대통령이더라고요. 네. 왜 전기톱 대통령이라고 이름이 붙이는 거예요? 아직 전기톱을 나와서 나는 이걸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여기저기 돈을 뿌리고 있는데 이걸 다 잘라내겠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의 그 경제는요 망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유를 모를 정도로 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나라의 경제가 망했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의 정화를 맞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를 정확히 몰라. 밝힐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망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나와서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는 복지를 너무 지나치게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이거 다 뿌리겠다. 정부가 다 뭐 잘라버리겠다. 내가 다 네. 끊어내겠다. 그냥 네. 내가 뭐 욕을 먹거나 말거나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 좌파 정권 때문에 지금까지 망했다고 생각한다. 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 기사는 지금 텔렘이 지금 배제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공영통신사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그러겠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인인 교토수신 이제 그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래도 좀 장사를 하자고 해서 열심히 다른 나라 언론사들이랑 계약을 맺고 자기네 사진, 자기네 영상을 팔아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텔렘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돈이 정부에서 오니까 그렇게 좀 약간 열심히 하진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진실인지도 우리는 좀 약간 여기서 밝혀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스라엘 관련 보도도 지금 이 언론사들이 좀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다. 네. 이 얘기를 미국 CNN하고 이 뉴욕타임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네. 또 어떤 얘기입니까? 자, CNN 이제 내부에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관련해서 기사를 쓸 때는 너무 위에서 가이드라인이 강하게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근데 그게 일방적으로 친이스라엘 편향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정부 측이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CNN 측에서는 하마스 성명은 패싱해라 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심지어 예루살렘 지국에 허가를 받아서 이스라엘 관련 기사는 내보내라 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역시도 사실 이거는 굉장히 처음에 서방 언론하고 알자지라하고 보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논조가 달랐어요. 근데 이 서방 언론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측에 너무 편향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관련해가지고 하마스 쪽의 성범죄 이러면은 그냥 확인 없이 그냥 내보내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 군의 성범죄는 전혀 나오질 않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내부 폭로가 이제 나온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전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럽의 언론들이 어떤 자조 섞인 비판을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암묵적 압박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유럽 언론들이 스스로 할 정도로 항상 이런 문제, 서방과 비서방이 부딪혔을 때는 늘 서방 중심의 보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서방 언론에서는 자조적으로 이거 우리 문제 있어,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야라는 비판 보도가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내 지금 이 살상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루살렘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 외교관 한 명이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건 서양 언론에서 잘 안 나왔어요. 나 몰랐는데요. 몰랐어요. 잠깐만 네. 다시요.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미국 대사관 직원 외교관 한 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채 발견됐어요. 왜요? 그 이유를 미국이 그냥 그 기자회견에서 물어봤는데 악의적인 거 없고요. 그냥 뭐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하고 그냥 패스를 시켰어요. 외교부가 그 정례 브리핑을 했을 때. 근데 이거 영자 신문들 없는 중동 언론에는 막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왜 미국 대사관 직원이 죽은 채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측에서는 네. 죽은 채로 발견됐는가, 누가 죽였는가, 네. 그냥 병으로 죽었다면 어떤 병 때문인가, 가족들한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거 너무 배세적으로 됐느냐고 지금 중동 언론에 얹어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서양 언론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뭐 CNN이나 뉴욕타임즈에서 자성적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항상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나쁜 얘기 나와도 축소시키려고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팔레스타인 얘기 같은 거 나오게 되면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계속해서 확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고 이렇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 상황이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냥 서구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그렇죠. 그냥 보도하는 것이 끝이니까. CNN이나 뉴욕타임즈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곳에 인용 보도가 제일 많잖아요. 예. 자, 우리 알파고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살상이 엄청 끔찍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얼마나 끔찍한지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막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또 죽은 아이가 한 명의 사진이 포착이 됐는데 그 아이는 그동안 밥이 없어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 목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프리카 아이보다 더 훨씬 심각한 그러니까. 몸매였고, 그리고 어떤 여성분이 아이가 없으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의사들한테 갖다 박아서 시험관으로 아이를 드디어 만들었거든요. 한 10년 만에. 네, 그 대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뭐지 공습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좀 너무나 기계적인 언론인의 모습이겠지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최근에 나와서 비교적으로 줄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엔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거의 매일매일 1000명씩 죽었는데 뭐 지금은 그래도 뭐 매일매일 1000명씩 아니고 3만 명을 얼마 전에 넘어갔어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협상하려고 하는 양측의 그런 움직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구호 물자 같은 것들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특히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걸 반대해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필요로 하는 양의 뭐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그리고 그나마도 뿌려지게 되면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가져오지도 못하고 결국 굶어 죽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심지어 의약품조차 이제 반입을 안 시켜주니까 요청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거의 거부를 했다는 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 군인들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민간인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밥을 못 먹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는 하마스 대원하고 일반인은 그냥 구분이 안 된다고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네. 그 말이에요. 구분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민족한테만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너무 거죠. 위선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여론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너무 나빠요. 나쁩니다. 우리 왜 학창 시절만 해도 유대인 교육법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허상인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고 있고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거를 어떤 방패막이처럼 살아왔어요. 일명 까방권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자
75년 만에 이제 피해자에서 완벽하게 가해자로 둔갑을 한 걸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구호품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호품 트럭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발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을 예. 쏘고. 탱크가 들어가서 탱크로 포를 쏘고요. 전투기까지 동원을 해서 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니라면서요. 자기네는 네.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이스라엘 군이 너무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발포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슨 얘기야? 목격자들의 증언이 외신을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고 사격을 해서 조심스럽게 다리를 향해서 조준을 했어. 그래서 10명군도 죽었고 나머지는 지들끼리 밀축하다가 압사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UN 대표단이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갔어요. 현지 조사 들어가니까 실제로 총상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총 112명이 죽었다고 하던데 다친 사람은 7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게다가 그 영상이 있어요. 그 구호 트럭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막 뿌려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리는 거, 네. 그다음에 트럭 쫓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네. 막 뭐 하나라도 받아오려고 하는 거, 약탈하면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예, 참사가 벌어진 곳이 가자 북부인데 가자 북부 같은 경우에는 구호품이 한 달 동안 못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가자 북부는 이미 거기 이제 끝났고요. 그래도 이제 라파 지구에서 라파는 이제 남부 쪽 네. 이집트하고 국경 고기를 근데 얘기하는 거기도 겁니다. 지금 최근 나와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파 정도는 이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건들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라파 쪽으로 피신하라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도 라파를 공격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이집트는 협박을 하니까 그나마 멈췄어요. 네. 왜냐하면 라파를 공격하면 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그 협박했어요. 너네 이렇게 해서 라파를 공격할 거라면 우리는 평화협정 폐지하겠다고. 휴전한다고 그때 서로 얘기하고 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휴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네타냐후 하고 싶지 하지 않죠? 암암리 하고 싶죠. 근데 하고 문제가 싶어요? 뭐냐면 네. 같은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싫어하니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각에서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네타냐후도 실각이 될 거예요. 네타냐후 실각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하고 싶어 해요 휴전을? 암암리 하고 싶죠.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물론이죠. 왜냐면 속으로는 얘기하면 또 같은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빠질 거예요. 네타냐후 왜냐면 동시에도 국제적인 뭐라고 해야 돼? 그 압박을 느끼고 있는 그렇죠. 나라 수장이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암암리에는 협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예 대표단도 안 보내주겠죠. 그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극우 정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영토에서 모든 아랍인은 다 죽여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내각의 장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안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미국의 말조차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그 극우 정치인들 때문이고요. 네타냐후도 지금 세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각을 하면은 바로 유죄 판결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시도를 했던 거고 지금 또 하나 그 네타냐후가 내부적으로 엄청난 퇴진 위기에 몰려 있어요.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겉으로는 난 전쟁 계속할 거야. 하마스 대원 모두 죽일 때까지 끝까지 할 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도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겁니다. 근데 내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지도부 내에서. 예, 어떻게 그건 되고 있는 이제 거예요? 그 베니 간츠라는 국민통합당 대표는 이제 미국에 갔는데 나타냐후 눈치챘죠. 미국하고 이 둘이 또 짝짝꿍이야? 짜고 치고 코스톱하고 나를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한테 사전 승인 없이 갔어요라고 했는데 국무총리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베니간스는 왜 간 겁니까? 이제 미국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그 여러 가지로 문제예요. 왜냐면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지고 완화시키고 다른 중동 국가들을 같이 좀 수교하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수교했던 나라들도 대사들을 다 졸수시켰어요. 이대로 가면 미국의 중동 정책이 망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경제를 해야 되고 이란 중심으로 된 러시아를 경제를 해야 되고 등등등이긴 한데 이 전쟁 때문에 다 좀 약간 도미노 에펙트예요. 그리고 또 중국의 입김이 올라가고 있고 중국이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동 국가들의 편을 들다 보니까 이 전쟁 빨리 끊어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 근데 나타냐는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럼 간츠로 가야죠. 그러니까 대안을 지금 사실은 찾고 있는 거군요. 베니 미국 위니 입장에서는. 간츠라는 사람이 사실 예전에 국방장관도 했던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제 중도 우파 쪽이다라고 그나마 미국 쪽하고 대화가 통한다라고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고 베니 간츠를 미국이 보란 듯이 불러가지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딱 영접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들을 다 만났어요. 이거는 뭐냐면 네타냐후 보여주기식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인이에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니들이 조금 여기서 더 엇나가면 우리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 베니 간츠로 갈아탈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압박용인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무기 지원을 끊는 순간부터는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공격 못하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게다가 독일하고 지금 프랑스도 조금 좀 난감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네. 지금 그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전 두고 요거 무슨 자기네끼리 얘기하다가 도청당해가지고 좀 난리가 곤란했다는 났어요. 걸 무슨 예. 얘기입니까 이게?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일단 독일 고위 장교 네 4명이 통신 보안이 아닌 그냥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타우러스라고 하는 독일제 장거리 미사일 지원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한 게 러시아에 고스란히 들어갔고요. 네. 지난 1일에 러시아 그 국영 언론사 편집장이 SNS에 떡하니 공개를 했어요.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전투기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본토 때리고 싶거든요. 근데 유럽 입장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안 그래도 본토를 때릴까봐 못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확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최첨단 무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군은 소련제 무기에 익숙해져 있는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최첨단 무기가 들어가려면 작동법을 모르잖아요. 밖으로 끌어내서 이들을 수개월간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이 무기와 함께 이 나라 군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거를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100% 확전이죠. 러시아는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죠. 푸틴 대통령이 이거 딱 포착된 거 봐라. 그러니까 내부를 향한 얘기기도 해요. 계속해서 푸틴이 얘기한 건 뭐냐면 서방 국가가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는데 서방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침공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독일에서 타우루스 이거 지원하려면은 크림반도 때릴 수 있고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보셨죠, 여러분? 저 서방 국가가 겉으로는 무기 지원 안 한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서 늘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빌미를 하나 잡은 거죠. 게다가 그 친러시아 성향인 슬로바키아 총리가 지난달 26일에 빠방하고 뭘 터뜨렸냐면 저기요 유럽 국가에서요 지상군 파병 얘기 나오고 있어요. 라고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맞아요. 저희가 뭐 모든 걸 다 배제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토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의 국가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파병할 생각 1도 없고요. 저희 그런 논의 안 했어요. 마크롱한테 너 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러시아 자극하냐 이러고 있는데 마크롱은 처음에는 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 그리고 왜 못할 게 뭐 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프랑스 내에서도 아니요. 저희는요. 비전투 요원의 파병, 인도주의적 위기를 구할 수 있는 비전투 요원의 파병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전투 요원의 파병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독일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타우루스 지원을 거부하기 위해서 숄츠 총리가 그걸 거부하는 이유로 막 얘기를 하면서 아니 영국이 지난해에 스톰 섀도우라고 미사일 지원하면서 영국군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국이 와 지네 모면하려고 우리 비밀까지 얘기하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린 거죠. 자,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뭐 겁쟁이는 되지 말자 이랬다가 우리는 또 그렇다고 뭐 당장 우크라이나한테 뭐 하는 건 아니다 이랬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마크롱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마크롱은 지금 뭐라 해야 되나 그 프랑스의 하락 의혹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프랑스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 우리는 핵무기 있는 비상국 이사국 유엔
이사국이에요. 네, 상임 이사국. 안보리, 상임 예, 이사국, 상임 안보리 이사국. 이사국. 예, 예. 그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스스로의 자격지심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뜬금없이 그런 행동들 해요. 아 뭔가 좀 허세가 있어요? 네, 예, 예. 마크롱은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당시에 유럽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자리를 노리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내가 외교의 중재자로서 모든 분쟁 지역에서 이렇게 외교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굉장히 허세를 떨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내부 지지율이 엄청 낮거든요. 지금 그러다가, 프랑스는 네. 대규모 농민 시위도 벌어지고 이제 뭐 엄청나게 노란 조끼 시위도 벌어졌었고, 네. 그러니까 마크롱은 내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외부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 지금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체면이 더 구겨진 상태인 거네요. 욕 먹었지. 왜냐면 야 그렇게 뭐지 춥다 왔는데 푸틴이 푹 하니까 왜 이렇게 바로 대보했어요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 있어요. 오히려 좀 한 발 물러서니까 네. 모양새가 좀 빠졌을 것 같아요. 한몰 이렇게 대보할 거라면 차라리 추진하지 말고 말았어야지. 그랬어요. 예. 자, 근데 마크롱의 지금 이 프랑스 내에서의 입지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거 농민 시위대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그 농민 시위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남미랑 했던 그 FTA거든요. 왜냐하면 남미에서는 진짜 헐값에 뭐지 너무나 맛있는 과일들이 오고 있어요. 헐값에 맛있는. 그렇죠. 맛있네요. 네. 네. 그러면 뭐 유럽에 있는 그 프랑스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프랑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유럽 전역이죠. 전역에 있는데요. 네. 그 뭐지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치고 있는데 니네들 이걸 안 먹을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망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럴 때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약간 지원금을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또 유럽 연합이 경제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 분위기 아니거든요. 전쟁도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고 지금 전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 때문에 이 EU나 이런 쪽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해하는 것 같고 미국도 바이든도 정말 이거 괜히 여기 지금 손 댔다가 맞아요. 지금 대선에서도 지게 생겼고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 오면 다 끝날 거예요.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입장이 조금 어떤 식으로 선회를 해야 될지 이게 조금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건 뭐 그렇고요.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되게 특이한 이 세계 곳곳에 지금 상황이 조금 벌어져서 요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의자로 헌법에 명시를 하고 태국에서는 10년 만에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허용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와 이거 저는 진짜 매우 센세이셔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자, 프랑스가 원래는 임신 중지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여성계에서는 그렇죠. 하라고 임신 얘기해요. 중지라고 하죠, 우리는. 임신 중지에 대한 자유가 1975년에 이미 보장이 됐어요. 합법화돼가지고 이제 법적 허용 범위를 계속해서 이제 넓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개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헌법에 명시를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미국에서 있었던 이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법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뒤집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21개 주에서 이 임신 중지권이 다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우리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헌을 추진해서 아예 헌법에 명시를 해서 정권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또라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개헌을 추진했고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도 숨어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일단 진보적 표심은 마크롱을 응원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투표 대신에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키면은 이것도 개헌과 같은 효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마크롱이 그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91%가 넘는 의원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6월에 유럽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뭐 이걸 겨냥해서 프랑스는 그러니까 프랑스는 본인들을 시민혁명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항상 진보적이고 이런 의제에 있어서는 프랑스는 앞서가는 나라고 선도적인 나라야라는 걸 보여주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런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면 되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대리모라는 게 별로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부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이제 복을 지어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뭐 그게 사실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친척이라든지 요런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사실은 요게 이제 조금 더 확장돼가지고 외국인 부부들이 이 대리모를 구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의료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료 그 기관들이, 병원들이 아예 자체적으로 그런 대리모 출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태어난 아이가,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 호주인 부부의 아이가 장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주인 부부가 양육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인 남성이 무려 대리모 1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켰다 라는 것도 이제 이슈가 되면서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허용을 그 당시에 금지를 시켰습니다. 금지를 시켰는데, 이번에 의료 관광 확대를 위해서 이제 다시 합법화하겠다라고 태국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충격적인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낙태는 중동에서 어떤 위치인지가 궁금하시나요? 궁금해요. 자, 제가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임신하고 있는 여성분이 누구로부터 이제 좀 폭행을 당하고 유산이 되면 이 이슬람 율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인죄가 들어가요. 그 살인죄는 누구한테? 여성에게요? 여성애가 아니죠. 폭행을, 왜냐하면 유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아이가 이슬람 율법으로는 이제 인간으로 줘주니까 사람이니까. 임신이 여성을 유산을 시키면 살인죄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낙태는 금지일까요? 아니면 뭐 허용? 원래는 금지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지금. 네,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신학자들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의료학자들이 이제 수많은 회의를 하고 결과로는 여기 태아를요 인간으로 쳐주려면 적어도 4개월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4개월까지 낙태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4개월 이후로부터 낙태가 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이제 변호사들이나 저희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항상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임신 2주 지나서부터 이제 보통 우리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계류 유산 같은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건 자체는 생명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낙태죄의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이제 이런 논란도 원래 처음부터 있었었고, 우리나라는 만으로 태어나자부터 이제 한 살 먹는 걸로 하니까 그거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명으로 보는 거다. 아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또 철학적 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얘기가 있다가 결국에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뭐 6개월 정도부터는 사람으로 친다, 뭐 내지는 그 전에는 허용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서양에서 나왔던 이런 거 보면 이거 빨리 이제 정리하시지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논란이냐라고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대리모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여성계에서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국이 아무리 불교 국가여도 결국은 가난한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착취를 당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출산을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10만 원 정도를 받고 그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달 수십만 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으니까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든 여성들이 이런 걸로 내몰리는 거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이 많아요. 그리고 이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그 대리모를 이제 고용한 외국인 부부가 하는 거죠? 네. 아무리 그렇게 남의 아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 나의 몸으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감정적인 거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의학적으로는 필요한 데 있겠지만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으로 줘요, 그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또 이런 주제를 또 같이 한번 다뤄봤네요. 자,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